네, 기출문제 78회, 가장 최근에 실시됐던 78회를 한번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이 78회가 이번에 합격률이 엊그저께 공표가 됐는데 수험생들이 좀 많이 애먹었어요. 합격률이 19.9%입니다. 20% 이하로 내려간 게 최근 12번 시험 중에 요번 77회하고 78회 요 두 번만 19%대입니다. 진짜 재수가 없었다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전에는 보면 제일 높을 때가 여기 보면 48%도 있거든요. 완전히 반토막을 내려버렸습니다. 그래서 1급 같은 경우는 40%, 2급도 약간 어려웠고요. 최근 들어서 출제위원들이 출제 경향이 굉장히 까다로워졌습니다. 뭐 전산세무 2급은 8% 이렇게 나오고 그랬는데 저도 한번 문제를 분석해 봤더니 이론 15문제 중에 10문제를 맞추기가 굉장히 힘들게 좀 비비 꼬아놓거나 아니면 최근에 출제가 뭐 한 5, 6년 동안 전혀 되지 않았던 그런 형태의 문제들을 출제함으로 해서 수험생들이 굉장히 합격률이 저조했던 그 횟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어쨌거나 이번 79회 시험에서는 요거를 조금 감안을 할지 모르겠는데 아마 출제위원들도 싹 바뀌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해요. 자, 우선 이론 시험부터 어디가 어떻게 어렵게 나왔는지 하나씩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1번, 2번 처음 시작부터 굉장히 비비꼬가 났습니다. 다음 중 무형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무형자산에 대한 것 중에 보기 4개 중에 3개는 틀리게 해놨고 1개가 만든 건데 하나씩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1번 보면 무형자산이 상각대상 금액을 내용연수 동안 합리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자, 감가상각 방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형자산의 감가상각에 대해서는 교재 92페이지 보면 무형자산의 상각 방법에는 정액법, 정률법, 연수합계법, 그 다음에 생산량 비례법 이렇게 있습니다. 물론 합리적인 상각 방법을 정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하면 정액법을 쓰고요. 다른 방법은 합리적인 상각 방법이 되겠다. 그러면 이러한 것들은 정률법에는 연수합계법, 생산량 비례법 여기에서 선택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로 봤을 때, 자, 유형자산은 감가상각이라고 그러고 무형자산은 상각이라고 그러는데, 자, 다양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물론 합리적이라는 단어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1번 같은 경우는 옳은 것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됩니다. 정답은, 자, 이렇게 다양한 방법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에 무형자산이 법적 권리인 경우 법적 권리 기간이 경제적 내용 연수보다 긴 기간이면, 그러니까 법적으로 최장 20년까지 가능한데 근데 경제적 내용 연수는 그거를 더 쓸 수 있다 만약에, 그럼 어느 걸로 할 수 있느냐? 기업회 규칙 정해놓은 거는, 자, 법적 권리 기간 동안 생각한다 이렇게 지금 해놨는데, 자, 여기 보시면 교재 92페이지에 보면 무형자산에 대한 상각기간은 법령이나 계약에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 20년을 초과할 수 없고, 그 다음 쭉 나오다가 기타란에 가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용연수는 법적 내용연수와 경제적 내용연수 두 개가 충돌이 될 경우에는 짧은 기간으로 한다. 근데 지금 이 문제상에서는 어느 게 짧은지가 몰라요. 그런데 법적인 거를 우선으로 기준으로 생각한다면 이 말은 틀리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비비꼬가 났습니다. 그전에는 거의 이런 내용은 출제가 안 됐었는데, 자, 이번 기회에 법적 내용 연수, 그 다음에 경제적 내용 연수 두 가지가 충돌할 때는 짧은 걸 기준으로 한다는 거. 자,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그 다음 3번 문제. 보기 3번. 자, 내부적으로 창출된 영업권. 자, 영업권은 내부적으로 창출한 거를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기업회 기준에서는. 돈 주고 사온 것만. 일종의 권리금이라고 하는 거죠. 장사가 잘 되는 거 넘겨받았다. 그때 돈 줬다. 그러면 그건 영업권 인정이 되고, 야, 우리가
처음 개업할 때는 장사가 별로였는데 지금 장사가 잘 된다. 영업권 얼마 이렇게 적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자, 아무리 그 금액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다 해도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 없답니다. 요게 틀린 겁니다. 그래서 3번도 틀린 것 되고요. 자, 교재 87페이지 보면 영업권은 기업 스스로 계상하는 것이 아니고 유상으로 취득한 것만을 인정하고 있다. 기업회 기준에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요거는 종종 나왔던 겁니다. 자, 특허를 받았다. 그래서 3년간 10억의 개발비를 투자해서 특허를 받았다 했을 때 근데 연구 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은 비용으로 인식하고 개발 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은 모두 무형자산으로 인식한다. 요거 언뜻 보면 맞아요. 근데 둘 다 구분할 수가 없다. 그러면 합쳐서 자, 연구 단계로 한 걸로 봐서 처리한다. 이렇게 돼 있긴 한데 자, 교재 91페이지 보면 개발 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은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조건부입니다, 이거. 그래서 그 밑에 보면 무형자산의 조건에서 가번부터 마번까지가 있습니다. 자, 보면 실현 가능성이 있어야 되고요. 사용하거나 판매하는 기업이 의도가 있어야 되고 또 기업이 능력이 있어야 되고 또 미래 경제적 효익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거를 판매하는데 또는 그 개발하는데 기술적, 금전적 자원을 충분히 돈을 갖고 있어야 되고 이러한 조건이 있을 때 이 무형자산은 아까 뭐예요? 조건을 충족할 때 무형자산으로 인식한답니다. 근데 이런 것까지 다 연결을 시켜버리니까 보기 4번도 굉장히 헷갈리게 만들어 온 겁니다. 그래서 따라서 정답은 2, 3, 4번은 좀 헷갈리게 만들어 놓긴 했는데 제가 확실하게 맞는 거는 무형자산이 생각 방법은 자 다양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요 1번이 일단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굉장히 어렵게 만들어 놨습니다. 자, 그 다음 요거는 어렵다기보다는 굉장히 헷갈리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다음 중 자본이 실질적인 감소를 초래하는 것으로 가장 적합한 것. 자본이 감소. 자, 이 교재에 있는 거 제가 한번 자본 쪽에 있는 거. 재무상태표에 보면 자산, 부채, 자본이 있죠. 자본도 다시 자본금, 자본이익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손익, 이익잉여금 이렇게 나누는데 자, 요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가번부터 결손금 보전을 위해 결손금 적자난 경우에요. 그래도 결손금은 메꿔줘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원재료도 사와야 되고 직원도 월급도 줘야 되니까. 결손금 보전을 위해 이익준비금을 자본금에 전입하다. 이익준비금은 어디 있냐면 요 이익잉여금 항목 안에 이익준비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럴 때 항상 이익이 나지 않을 때도 있죠. 그래서 이익이 났을 때 이익준비금을 적립해 놓은 거 가지고 요거를 자본금에다가 전입을 시켜 놓은 겁니다. 결손금 메꾸기 위해서. 그러면 자본이 이익준비금을 자본금으로 전입하니까 자본이 많아지니까 쓸 수 있는 돈이 여러 개 생기는데 자, 자본금은 증가하고 이익준비금은 마이너스지만 전체적인 자본 안에서 그대로 있습니다. 요걸 어느 집이라고 쳤을 때 거실, 뭐 안방, 거실, 건너방, 뭐 작은 방 이렇게 있다 치자. 작은 방에 있던 애가 안방에 왔다 그래서 이 집안 식구가 늘어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자본금이 아닌 자본은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틀린 거고요. 자본 감소가 해당이 없고 현금 배당을 실시하다. 현금 배당은 배당금은 이익이 있을 때 배당금을 주죠. 자,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요 이익잉여금 안에 있습니다. 여기서 돈이 빠져나간 거예요. 현금으로 줬어요. 그러면 그만큼 전체적인 요 자본은 줄어들게 되겠죠. 식구들 각각 한 명씩 있다가 한 명이 외출해 버렸어요. 친구 만나러 나가버렸어. 그러면 전체적인 가족 수는 줄어든 거죠. 자, 그래서 나번은 자본이 감소가 맞고요. 다번 주식 배당을 실시하다. 회사에서 이익이 생겼어요. 대신에 돈으로 안 주고 배당금을 주식으로 줬어요. 그러면 이 주식이 나간 것만큼 이 회사의 자본금은 증가합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 있는 돈을 이쪽으로 옮겨놓은 거랑 똑같은 거예요. 현금으로 안 주고 주식으로 나눠준 경우. 그런데 전체적인 자본은 요 밑에 있는 걸 빼서 일로 갖다 놓은 거니까 전체 자본은 변동이 없는 거죠. 그래서 얘는 자본감소 해당이 없고, 그 다음에 만주를 무상증자하다, 돈 안 받고 주식을 줬다. 주주들한테 그냥 줬겠어요? 요 주식 배당 실시한 거하고 같은 거예요. 자, 무상증자가 돼버린 겁니다. 자, 그래서 라번도 자본감소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고요. 마번, 액면가액 5,000원이 자기 주식. 이 자기 회사 주식을 4,000원에 취득 후 바로 소각하답니다. 없애버렸습니다. 폐기처분. 그러면 5,000원짜리, 5,000원어치 요 자본금 5,000원을 감소시킨 거예요. 주식을, 자기 회사 주식을 사서 없애버렸으니까. 근데 돈은 4,000원만 줬어요. 현금 4,000원 나가고, 그러면 1,000원은 이익 받죠. 자, 주식 발행 초과금입니다. 주식 발행 초과금. 그러면 요거는 자본잉여금으로 들어갑니다. 자본잉여금은 1,000원 증가하는데 자본금은 5,000원 빠졌어요. 그러면 퉁 치면 전체적으로 자본은 4,000원이 줄어든 겁니다. 4,000원이 감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마번도 자본이 감소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나하고 마, 예, 나하고 마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굉장히 헷갈리게 만들어 놨죠. 자, 1번, 2번에서 아마 수험생들이 아마 진이 다 빠졌을 것 같아요. 자, 지문도 길고, 자, 3번 자본적 지출로 처리해야 할 것을 수익적 지출로 잘못 회계 처리한 경우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지 않은 것. 자, 무슨 말이냐면 자본적 지출, 예를 들어서 건물을 한 층 증축을 했어요. 아니면 뭐 엘리베이터를 설치했다든가. 그럼 건물에는 자산 증가. 이게 바로 자본적 지출이죠. 근데 요거를 그냥 실수로 수선비로 입력을 해버렸어요. 그러면 비용이 발생이 되는 거죠. 이거는 수익적 지출. 자, 요렇게 해야 될 건데 요렇게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비용이 증가했으니까 비용이 과대가 되겠죠. 비용이 많아지면 당기 순이익은 어떻게 해요? 적어지죠. 과소. 순이익이 적어지면 자본도 이익여금이 과소가 되겠죠. 자, 자본이 과소가 됩니다. 이익이 적어지니까 이익여금이 줄어드니까. 자, 반대로 이렇게 원래 했으면 자산이 증가해야 되는데 안 적었어요. 그러면 자산은 과소 기록이 돼 있죠. 자, 그래서 당기순이익이 과소된다. 맞죠? 그 다음에 현금 유출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현금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이거는. 자산이 과소 계상된다. 예, 맞죠. 자본이 과대 계상된다. 어떻게 해요? 아까 이익이 줄어드니까 자본도 이익여금이 줄어들고 과소가 되죠. 요게 뜰린 겁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 4번 문제. 다음 자료를 기초로 하여 매출 원가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자, 이것도 쉬운 듯 하면서 비비고 와놨는데 매출 원가 공식에 의해서 우리가 계산하면 되죠. 기초 상품 재고액 플러스 단기 순매입액 마이너스 기말 재고액 이렇게 빼주면 됩니다. 근데 호락호락하게 합격률이 20%가 안 나온 게 문제를 그렇게 쉽게 안 내죠. 기초 재고액은 있으니까 요거 그대로 가져가면 됩니다. 10만 원. 자, 문제는 매입액인데 매입액이 50만 원이에요. 근데 여기 단서 조항을 다뤄놨습니다. 도착지 인도 조건이 미착 상품 3만 원 포함. 이 50만 원 안에는 도착했을 때 인도하기로 했는데 아직 미착이에요. 도착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거 우리 재고자산 아닙니다. 도착해야 우리 거지.
근데 이걸 장부상에 적어놨단 말이에요. 3만 원. 그럼 이건 빼야죠. 50만 원에서 마이너스 3만 원. 그러면 단기 매입액은 47만 원이 되는 거죠. 자, 이제 기말 상품 재고액을 빼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기말 재고액 5만 원 해놓고 창고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까지는 됐고요. 시송품 3만 원. 일단 써보고 마음에 드시면 구입하십시오 하는 겁니다. 제가 교재에 보면 안마의자 이렇게 해놨죠. 근데 이 중에서 고객이 매입 의사를 표시한 금액은 1만 원이에요. 나머지 2만 원은 아직 사겠다 안 사겠다 결정을 안 내렸어요. 우리가 홈쇼핑에 사서 툭하면 반품 시켜버리잖아요. 제가 그거 뭐라 그랬다가 그 상품으로 맞아 죽을 뻔했는데, 자 그러면 요 3만 원 중에서 고객이 매입 의사 표시를 한 1만 원을 뺀 나머지는 1만 원을 빼면 나머지 2만 원은 이거는 고객이 지금 갖고 있지만 우리 창고에는 없지만 실질적으로 이건 우리의 재고자산으로 봐야 돼요. 그러면 5만 원에 요 2만 원 더해줘야 됩니다. 그럼 현재 7만 원. 그 다음에 적송품. 이거 위탁 판매에서 나오는 용어죠. 제주도 감귤협동조합에 서울에 가서 직접 팔 수 없으니까 감협에다 맡긴 겁니다. 이거 좀 팔아주세요. 60% 판매가 완료됐습니다. 그러면 60% 빼고 나머지 40%, 4만 원은 아직은 안 팔렸다는 거예요. 요 4만 원은 우리 겁니다. 우리 창고에는 없지만. 그럼 요것도 더해줘야 돼요. 여기다 4만 원. 그럼 더해줘야 될 게, 자, 5만 원에다가 4만 원, 2만 원 해서 하면 11만 원. 우리 기말 상품 재고액은 창고에는 5만 원만 있지만 요 시송품과 적송품 안 팔린 거, 아직 매입하지 않은 거, 요거 합쳐서 11만 원을 빼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매출 원가는 다 빼면 46만 원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죠. 복잡한 건 아닌데 이런 단서 조항을 해서 아주 복합적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고요. 자, 5번 문제. 다음 중 유동자산으로 분류할 수 없는 것. 좀 미안했던가 봐요. 쉬운 문제 하나 딱 나왔습니다. 사용 제한이 없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당좌자산이니까 유동자산에 들어가죠. 정상적인 영업주기 내에 판매되거나 사용되는 재고자산. 그 다음 회수되는 매출채권, 외상매출금 받으러온 같은 거 1년 이내에 자 회수되는 거니까 유동자산이 맞고요.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유형자산? 유형자산은 1년 이상이죠. 그러면 뭐예요? 비유동자산입니다. 자, 3번이 일단 정답되고요.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현금화 또는 실현대표에 해당되는 자산, 유동자산에 대한 정의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요거 하나 그냥 아주 기본적인 문제 하나 나왔습니다. 자, 이제 원가 회계로 들어가겠습니다. 종합 원가 계산과 개별 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요거는 종종 나오죠. 두 개를 비교하는 거. 개별 원가 계산은 배 만드는 거, 항공기 만드는 거, 아파트, 뭐 상가 짓는 거. 각각의 덩어리가 큰 제품별 주문 생산 방식입니다. 종합원가 계산은 우리가 즐겨 먹는 뭐 빵이라든가 과자, 아이스크림, 음료수, 정유, 뭐 음료 제조업 이러한 것들이 대량 생산 방식. 자, 그래서 교재에 보면 요 비교해놓은 표가 있습니다. 핵심은 제가 밑줄 그어놓은 거 이번 시험 문제 나온 거. 자, 개별 원가 계산은 여러 종류의 제품을 주문 생산하는 거. 각각 제품 하나당 다 따로따로. 종합원가 계산은 단일 제품 또는 한두 개 제품을 대량으로 생산하는 거고요. 그래서 뭐 항공기, 뭐 조선업, 건설업 있고. 자, 그 다음에 원가에서 개별 원가 계산은 그 제품에 들어갔느냐 아니면 공통으로 들어갔느냐는 직접비와 간접비 계산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제조간접비 배부, 뭐 예정배부 뭐 이런 것들이 다 나오죠. 자, 직접비, 간접비 구분하는 게 핵심이고요. 그 다음에 종합원가 계산은 주요 재료 가공비. 그 다음에 또 원가 집계 단위는 이거는 개별 제품, 선박 하나하나, 항공기 하나하나 그 제품 하나만 가지고 장부를 만듭니다. 근데 종합원가 계산은 제품이 뭐 수십만 개씩 나오니까 일정 기간 동안 한 달 동안 생산량, 1년 동안 생산량 한꺼번에 계산합니다. 그래서 월말 제공품 환산량 뒤에 가면 요 문제 또 나오지만
뭐 평균법, 선입선출법이 바로 여기 종합원가 계산에서 나오는 거죠. 자, 요게 핵심이고요. 그러면 옳지 않은 것. 개별 원가 계산은 다품종, 소량 생산 형태의 적합한 원가 계산 방법이다. 맞는 말이죠. 각각 제품에 따라서 종합원가 계산은 소품종 한두 가지 가지고 대량 생산 맞고요. 개별 원가 계산은 아까 직접비와 간접비 구분이 중요하고, 종합원가 계산은 개별 작업별로 원가를 짓게 한다. 이거는 뭐예요? 개별 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입니다. 종합원가 계산은 일정 기간 동안 전체적인 생산량을 가지고 하죠. 그래서 4번이 옳지 않은 것 정답이 되겠습니다. 됐고요. 7번. 자, 이것도 뭐 기본적인 문제가 나왔습니다. 다음 중 제품이 제조 원가를 구성하지 않는 것. 공장 직원이 식사대 복리후생비로 들어가죠. 공장입니다. 핵심은 원재료 매입 거래처에 대한 접대비인데 원재료에 대한 거니까 제조 원가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공장 건물의 보험료 당연히 공장 제조 원가 경비로 처리하고요. 제품 홍보 책자 인쇄비. 제품이지만 홍보 책자를 만드는 것은 광고 선전비예요. 이거는 제조 단계를 넘어선 판매비와 관리비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2번이 구성하지 않는 것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8번 문제. 자, 월말 제공품 환산량 계산하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이 공식을 한번 볼까요? 교재에 나와 있는 게 우리 월말 제공품 미완성품을 완성품으로 이제 환산해서 월말 제공품 재료비 구하고 가공비 구해야 되는데, 시험은 이 전체적인 공식 나온 시험은 한 번도 없었고요. 요 밑에 이거는 지금 선입선출법입니다. 선출법인데 요 밑에 거를 뭐라 그러냐? 요 완성품 수량 더하기 월말 제공품 환산량 마이너스 월초 제공품 환산량 한 걸 완성품 환산량이라 그럽니다. 월말 제공품 완성품 환산량. 자, 여기서 구하라는 게 바로 이겁니다. 완성품 환산량을 구하라. 선입선출법으로. 자, 한결 주식회사는 종합원가 계산을 채택하고 있다. 재료비는 공정 초기에 전량 투입. 그러니까 환산량 계산할 때 완성도는 몇 프로로 본다? 100%로 본다는 겁니다. 재료는. 근데 가공비는 공정기간 동안 균등하게 투입될 경우, 그러면 요 완성도 70%니 40%니 이걸 적용하라는 소리입니다. 가공비는. 그래서 선입선출법으로 계산하라. 그러면 하나씩 계산해 보겠습니다. 우선 자, 재료비부터 요 공식에 맞춰서 완성품 수량, 여기 보면 완성품 수량 있죠. 완성품 1300개입니다. 1300개 플러스 월말 제공품 환산량, 월말 제공품, 기말 제공품 500개예요. 지금 우리가 재료를 구하는 거죠. 재료는 아까 100% 진척도를 100% 본다 그랬죠. 초기에 다 투입해버리니까. 그러면 월말 제공품 환산량은 100%가 돼서 500개. 여기다가 선입선출법이니까 먼저 들어온 거는 먼저 나간 걸로 봐서 월초 제공품은 빼고 계산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월초 제공품이 300개고 완성도 70%가 되어 있지만 재료니까 100%로 봐서 300개. 자, 1300개에서 500개 더하고 300개 빼면 1500개가 되죠. 자, 월말 제공품 환산량, 완성품 환산량, 재료비에 대한 거는 구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가공비. 완성품 수량 1300개는 똑같죠. 플러스 월말 제공품 환산량 500개의 완성도, 이건 곱해야죠. 그래서 500개 곱하기 0.4 그러면 200개가 되겠죠. 그 다음 마이너스 월초 제공품 300개 곱하기 70% 300개 곱하기 0.7 그러면 210개가 됩니다. 자, 더하고 빼고
그러면 1300개에서 자 210개 5, 4, 20, 200개죠. 예, 200개 빼고 그럼 1100개 거기다가 다시 요거 200개를 빼주면 자 210개 빼주고 200개 더하면 예, 1290개 1290개 자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재료비 완성품 환산량 1500개 가공비 1290개 예,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대부분 다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가 나오니까요. 요거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지금 풀이 과정이 한국세무사에서 제공한 풀이 과정이 제가 보기에는 좀 설명이 부족한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여기다 풀이해 줬으니까 이걸로 바꿔서 기록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정확히 이해가 될 것 같아서 자 됐고요. 그 다음 9번 문제입니다. 자 다음 중 보조 부문이 원가를 제조 부문에 배부하는 방법. 이거 그림까지 넣었죠. 직접 배부법. 그냥 보조 부문끼리는 서로가 무시하고 바로 제조 부문으로 보내는 방법. 가장 간단한 방법이고요. 그 다음 단계 배부법. 야 보조 부문끼리도 그래 조금은 해야지. 이렇게 한번 보내고 나서 제조 부문으로 보내는 방법. 계단식으로 간다 해서 계제식 배부법 또는 단계 배부법이라고 합니다. 그래도 절반은 해준 거예요. 절반은. 상호배우법은 하려면 완벽하게 해야지 보조 부문끼리 한 번씩 서로가 상호간에 주고받고 나서 이거를 제조 부문으로 해서 1차, 2차, 3차 배부까지 하는 방법. 제일 복잡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자 방법이 아닌 것 직접 배부법 아까 나왔고요. 단계 배부법, 상호 배부법. 요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원가백에 사용하는 방법이고 비례 배부법이라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됐고요. 그 다음 10번 문제. 관련 범위 내에서 단위당 변동 원가, 변동비라는 소리죠. 변동비. 단위당 변동비 행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이거 변동비에 대한 겁니다. 조업도 생산량이 점점 많아지면 변동비, 총 변동비, 총 원가는 이것도 마찬가지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개 만들면 요만큼, 두 개 만들면 이만큼 똑같은 비율로 이렇게 늘어났죠. 자, 그러면 단위당 변동비, 총 변동비는 조업도 늘어나면 총 변동비도 늘어나지만 단위당 변동비는 항상 일정하죠. 항상. 개당 얼마 딱 정해져.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재료비잖아요. 10개 만들면 재료비 10원 든다 그러면 100개 만들면 그 10배 그런 식으로. 그래서 각 조업도 생산량에서 각 수준에서 변동비는 단위당 변동비는 일정하다. 근데 총 변동비는 증가한다. 단위당이라는 단어 여기 조건이 있기 때문에 1번이 바로 정답이 됩니다. 뭐 감소한다, 증가한다 이거 다 틀린 말이고요. 자, 그래서 1번이 정답이고요. 11번 문제. 요거 소득세에서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었던 문제가 이번에 또 출제가 돼서 합격률을 떨어뜨려 놨습니다. 제 교재도 이거 없는데 요거 추가로 한번 개정판 만들 때 넣을 생각이고요. 다음 중 소득세법상 일반적인 지급명세서 제출 시기가 다른 것. 지급명세서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회계 담당 업무를 하게 되면 월급 줄 때마다 이제 뭐 소득세 얼마 원천징수하고 그리고 연말정산 1월 달에 해서 2월 달에 환급을 받습니다. 그래서 뭐 13월에 보너스 막 그러는데 근데 요거에 대한 지급 명세서를 전부 다 제출해야 됩니다. 나중에. 자, 제출하는데 여기 보시면 소득세법상 지급 명세서 제출 시기가 1년에 2개로 구분되는데 자, 하나는 2월 말, 하나는 3월 10일까지. 요거 날짜에 맞춰서 제출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거를 어떻게 그럼 구분해서 이걸 암기해? 자, 암기를 최소화하는 방법은 뭐냐면요. 이자소득, 배당소득,
이거 금융소득이라 그러죠. 요거 두 개를 합쳐서. 그 다음에 연금도 약간 여기에 좀 비슷한 성격을 갖고 있어요. 자, 금융소득하고 연금소득, 요거는 2월 말. 그 외에 나머지 있죠. 근로소득, 단 일용 근로자는 제외입니다. 그 노가다 하루 나와서 일당 받아가는 사람, 요거는 제외고, 근로소득, 원천징수 대상인 사업소득, 퇴직소득, 이러한 것들은 다음 연도 3월 10일, 금융소득과 관련된 것들은 2월 말. 요렇게만 여러분들이 구분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한번 문제를 볼까요? 일반적인 지급명세 제출 시기가 다른 거, 엑스맨 찾아라 이겁니다. 아까 말한 근로소득, 일용 근로소득 제외하고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퇴직소득, 요런 거는 3월 10일인데, 예,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금융소득은 언제? 2월 말. 그래서 얘가 엑스맨입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요 문제는 제가 이건 좀 욕이 나오더라고요. 요즘 시험 문제 추세가 달달달 암기하는 게 아닌 이해하고 있나 이런 거를 내야 되는데 완전 이거 암기 못해 있으면 이거 맞출 수 없는 문제를 지금 내버렸어요. 다음 중 소득세법상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반드시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 신고를 해야 하는 자는 누구인가? 5월 말까지가 종합소득 신고입니다. 그래서 회원분들 중에서 세무사 사무실에 근무하는 분들은 5월 말 되면 정신없죠. 야근하고. 자, 그럼 종합소득 과세를 해야 되는 대상은 어떻게 되느냐? 자, 여기 보시면 교재 313페이지에 소득에 있으면 세금이 낸다. 세금을 내야 되는데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종합소득과 분류과세에서 퇴직소득, 양도소득을 일단 이렇게 구분합니다. 그럼 종합소득이 아닌 것, 퇴직소득, 양도소득은 종합소득 신고를 안 하고 따로 냅니다. 그때그때마다. 그러면 지금 12번에 2번은 보기 2번 퇴직소득 얼마, 양도소득 얼마, 뭐 5천만 원, 8천만 원 있다 나온 거. 요거는 종합소득 대상이 아예 아니니까 2번은 아웃입니다. 그 다음 종합소득 중에서도요. 사업소득은 반드시 종합소득 신고해야 돼요. 자, 이 모든 게 종합소득 대상이지만 여기 보면 분리과세라고 돼 있죠.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 근로, 기타소득은 어떤 일정한 조건을 넘었을 때 그때 종합소득으로 이제 납부를 합니다. 근로소득은 원래 연말정산하니까 종합소득은 잘 안 해요. 근데 중간에 퇴직해가지고 연말정산 안 했다. 연말정산 안 한 사람만 보통 연말정산은 1월 달에 하잖아. 1, 2월 달에. 그때 안 한 사람만 그해 5월 달에 종합소득에 같이 신고를 하는 거고요. 자, 근로소득만 따로 놓고 보면 분리과세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자, 여기 교재 313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거기 보시면 종합과세 해서 아까 이자, 배당, 근로, 연금, 기타 소득 모두 합산해서 한꺼번에 소득세를 납부한다. 이렇게 아까 돼 있고 분류과세 자, 뭐 넘어가고 여기 분리과세 기준금액 이하인 금융소득 금융소득이 얼마냐면 이자소득, 배당소득이 2천만 원 이하면은 분리과세가 됩니다. 근데 2천만 원 이상이면 종합소득 신고해야 돼요. 그 다음에 아까 노가다 뛴다 그랬죠. 일용직. 이분들은 종합소득 신고 안 하고 그냥 월급 받을 때 하루 일당 받을 때 3.3% 정도 떼요. 그거 떼고 그걸로 끝입니다. 연금을 받았는데 소액이에요. 연금이 얼마? 1,200만 원 이하일 때. 한 달에 100만 원밖에 안 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아예 종합소득 신고를 안 합니다. 복권은 금액이 몇 억씩 몇십억씩 되죠. 이거는 무조건 분리과세입니다. 복권은 상관없이. 그래서 종합소득 대상에 안 들어갑니다. 얘 뭐 20% 이상씩 막 떼버려요. 자, 그래서 과세가 종결된다 돼 있고 근로소득은 일용 근로소득자는 아까 안 한다 그랬고요. 연말정산을 안 한 경우만 종합소득 때 신고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기타소득 뭐 강연 나가거나 막 그러는 거 있죠. 300만 원 이하일 때는 분리과세입니다. 300만 원 이상이면 종합소득 신고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냥 요거를 그러면 달달달 암기하고 있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자, 요거 요번에 뉴스 나왔죠. 이거 1,000만 원 이하로
줄까 말까 했다가 막 뭐라 그러니까 아직은 그대로 두겠다 했습니다. 은행에 돈을 얼마 넣어야 2천만 원 이상이 생기는지 저는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서. 자, 2천만 원, 연금은 1,200만 원, 기타 소득은 300만 원 이하일 때. 자, 그러면 다시 문제로 가서 봅시다. 아까 퇴직소득 이거 분류과세라서 종합소득 신고 안 한다 그랬죠. 2번은 아웃입니다. 그 다음에 복권 당첨 소득 1억 원이 이거 무조건 분리과세 한다 그랬습니다. 근데 근로소득 금액에 상관없이 근로소득 신고하면 되거든요. 종합소득 신고 안 해도 됩니다. 저거는. 그 다음에 일용 근로소득 1,500만 원. 일용 근로소득은 소득이 얼마든 간에 이거는 종합소득 신고 아니라 그랬습니다. 연금소득인데 연금이 아까 얼마 이하? 1,200만 원 이하일 때는 분리과세입니다. 얘는 종합소득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자, 이제 3번 남았습니다. 금융소득, 이자소득이 2천만 원이라 그랬죠. 기준이. 2천만 원 이하일 때는 종합소득 신고 안 하는데 2천만 원 넘었어요. 그 다음에 강연료, 요거 기타소득이라 그럽니다. 기타소득이 300만 원 이하일 때입니다. 기준이. 300만 원 넘어버렸어요. 그럼 종합소득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요거 2,400에 330만 원 해서 종합소득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 신고해야 되는 사람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어렵죠? 자, 13번 문제. 자, 사업자 등록증 정정사유가 아닌 것. 그전에 아주 쉬운 게 나왔었는데 주식회사 대안이 법인 등기부 등본상이 기재사항들이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등록 정정 사유가 아닌 것. 자, 요거 교재에 정리해 놓은 게 있는데 261페이지에 있습니다. 상호 바꿨을 때 당연히 해야죠. 그 다음에 대표자가 바뀔 때 이거 해야 됩니다. 그 다음 업종 추가 변경. 그 다음 지금 헷갈리게 나온 게 바로 요거예요.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 지분 변동.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같이 동업 형태로 법인을 만들었어요. 그러다가 B가 나 못 해먹겠다. 싫어 교체. 이거 사업자 등록 정정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 그거는 아닌데 A하고 B가 4대 6으로 했어요. 그러다가 이 사람을 더 내고 요거 조금 줄인다. 지분 변동이 있을 때 요거는 또 마찬가지 정정 신청해야 됩니다.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4대 6 비율도 그대로고 사람도 그대로예요. 야, 근데 우리 이거 더 확장하려면 우리 각자 출자한 거에 2배씩 더 내놓자. 그래서 둘이 합친 돈이 1억이었는데 똑같은 비율로 해서 1억 더 해서 자본금이 2억 됐다. 요거는요, 사업자 등록 정정 사유는 아니에요. 지분 변동이 없잖아요. 4대 6 비율이 그대로잖아요. 사람도 안 바뀌었고.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법인 등기부 등본에만 수정을 하면 되고요. 자, 사업자 등록증 정정 사유는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대한해상민국으로 상호 변경, 사업자 등록해야죠. 대표이사가 바뀌었다 해야죠. 사업 종류에 부동산 임대업 추가했다. 그럼 해야 됩니다. 근데 자본금을 1억에서 2억 원으로 증자했다. 요거는 법인 등기부 등본 변경 사항이지 요 사업자 등록증 변경 정정 사유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고요. 자, 14번 문제. 자, 이것도 종종 한 번씩 나오는 건데 다음 중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 공급가액이 이게 부가가치세 기준입니다. 과세표준 금액. 매출액이 많을수록 세금 많이 내야 되니까. 자, 그래서 교재 277페이지 보면 이게 내용이 많아서 제가 하나씩 따로따로 했는데 공급가액, 과세표준에 포함해야 하는 것 이런 거는 다 공급가액이야. 세금 내 하는 것들. 재화 또는 서비스를 공급한 거 다 이거 부가세 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할부인데 장기 할부 판매 또는 할부 판매하면서 이자를 무이자 할부 판매해서 막 나올 때도 있지만 이자를 정상적으로 받을 때 그 이자도 매출액으로 봐야 된다는 거. 더해야 된다는 겁니다. 공급가액에. 그
그 다음에 대가 일부로 받는 보험료, 운송비, 하역비 이걸 우리가 받았어요. 아예 그쪽에서. 택배비도 여러분들 택배비 포함해가지고 물건값 지출한 경우 그 택배비도 매출액으로 봐서 부가세 납부해야 됩니다. 자, 반대로 포함하지 않는 거 차감하라는 소리예요. 매출액이 있는데 거기서 빼라. 뭐냐면 도달하기 전에 파손, 훼손, 멸실. 이건 뭐예요? 매출 환입이죠. 팔았다가 되돌아온 거. 이런 거는 빼줘야 됩니다. 매출 할인, 매출 할인, 환입. 자, 용기 대금, 뭐 포장비 이런 거 다 빼고. 자, 그러면 문제를 다시 보겠습니다. 자, 할부 판매, 장기 할부 판매 이자 아까 포함된다 그랬죠. 대가 일부로 받는 운송보험료 포함된다 그랬죠. 특수관계인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뭐 서비스 요거 부가세 당연히 내야죠. 판매한 거니까.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공급자의 규칙 사유로 인해 파손, 훼손 또는 멸실된 재화의 가격 이게 매출했다가 되돌아오면 매출 환입이잖아요. 요거는 빼야죠. 그래서 공급가액에서 이건 차감한 항목입니다.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자, 마지막 5번. 요거 굉장히 헷갈리도록 또 출제를 해놨습니다. 다음 중 부가세법상 공제되는 매입세액이 아닌 것.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세금 내야 될 거에서 공제 또는 환급 받을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을 찾아라 하는 문제입니다. 자, 공급 시기 이후에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로서 공급한 다음에 세금계산서 발행을 했어요. 해당 공급 시기에 속하는 과세 기간에 대한 확정 신고 기한 내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경과 후에 근데 알고 봤더니 세금계산서를 발급을 받기는 했는데 확정 신고 기간 지나서 받아버린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오늘 촬영하고 있는데 6월 1월부터 3월 말까지가 예정 신고. 그 다음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가 이게 확정 신고입니다. 제1기. 그 다음에 또 이제 하반기 2기가 되고. 자, 그러면 이걸 7월 25일까지 우리가 신고 완료해야 돼요. 근데 확정 신고 기한 7월 25일이 지난 다음에 요때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요 계산서를 발급받았어요. 이거 안 됩니다. 자, 요거는 다음 또는 내년에 다음 요거 해당되는 발급받은 그 날짜가 들어가 있는 예정 신고 또는 확정 신고 때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얘는 공제가 안 됩니다. 1번이 정답이 되고요. 매입처별 세금계산 합계표를 요거를 경정 청구나 경정 시에 우리가 했는데 우리가 틀렸어요. 잘못했어. 그러면 이거 세금 돌려주세요. 라고 해서 제출하는 경우 그거는 당해 매입세액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예정 신고 시 매입처별 세금계산 합계표를 제출하지 못해 요때 제출을 못했어요. 해당 예정 신고 기간에 속하는 과세기간 확정 신고 시에 요때 제출했습니다. 당해 매입세액 공제받을 수 있는데 대신에 자, 매입세액은 가산세 없습니다. 매출만 가산세가 있고 돈 지가 뭐 실수해서 늦게 돌려받은 건 뭐 할 수 없는 거고 발급받은 전자세금계산서 국세청장에게 전송되지 아니하였으나 발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홈택스에서 신고하면 자동 전송이에요. 근데 다른 프로그램을 썼을 때 그걸 국세청에 보내줘야 되는데 간혹 가다 보면 바쁘면 빼먹을 수 있습니다. 근데 발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뭔가 서류를 제출하면 그 계산서 발행했던 거 늦게라도 제출하면 공제는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설명 듣는데도 여러분들 고생했습니다. 제가 이거 어떻게 설명할까 굉장히 고민이 많았거든요. 하도 비비 꼬아놔가지고 제발 이번 79회 시험은 이렇게 너무 어렵지 않게 출제하기를 좀 기대할 뿐입니다. 자, 좀 쉬시고요. 그리고 나서 프로그램 설치하고 다음 시간에 실무시험 1, 2, 4번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